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시회 마덱스 해양방위 및 항만 산업기술의 최첨단을 한눈에 보여준 국내 최대의 해양방산 전시회였는데요. 그간 한국방산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을 바탕으로 이젠 비단 국내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고의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 12개국 150개의 방산업체들이 565개의 부스를 설치해 참여한 가운데 이 행사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한국조선의 두 거인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항공모함 CVX의 새로운 형상부터 최근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합동화력함,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전투함들까지 한국 기업들의 부스에는 깜짝 놀랄 소식들로 한가득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행사 기간 중 26개국 110여 명의 외국 대표단이 참석했고 전시장을 방문한 인원은 1만 5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카자흐스탄, 태국에서는 참모총장 사령관급 장성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방글라데시와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도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유례없는 규모와 호응으로 흥행에 성공한 마덱스. 그동안 이곳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소식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보았습니다. 한동안 근황이 들려오지 않아 진행 상황이 오리무중이었던 한국형 항모사업. 6월 7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개최 직전에 와서 한 장의 사진이 유출되며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주변의 구축함과 호위함 등 전투함을 거느리고 바다를 가르는 항공모함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죠. 주변에 거느린 전투함들 사이에는 처음 보는 형태의 함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덱스 개최 후에 저절로 공개될 것이었지만 관련 소식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이를 빠르게 분석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항공모함의 새로운 형상인데요. 기존의 CVX 사업을 통해 탄생하게 될 한국형 항모의 형상은 주로 2년 전 마덱스 2021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형상 두 가지를 토대로 상상되곤 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작년 가을쯤 이 두 가지 제안을 바탕으로 두 회사 중에서 사업자를 고르게 되어 있었는데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뜨겁게 불태웠던 두 가지 담론, 바로 중항모와 KF-21N이 그것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현재 해군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밀고 있는 수건 사업입니다. 항모 확보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론전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성과에다 KF-21의 함재기 파생형의 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CVX는 단숨에 국산 함재기 탑재형 7만 톤급 중항모로 체급을 올렸습니다. 한때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통째로 사업이 엎어지나도 했지만 방위사업청 측에서 함재기 관련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죠. 함재기는 항모 사업을 진행하는 전제 조건인 만큼 새롭게 등장한 국산 함재기의 가능성은 사실상 항모 사업의 내용을 이름만 빼놓고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항모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의 제안은 고려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 중항모나 KF-21N이 개발되어 채택된다는 명확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요군인 해군이 여태껏 경항모 형상 제안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해군이 중항모를 원하고 있으며 일말의 가능성이 생긴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마덱스에서는 중항모와 KF-21N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적용된 양사의 새로운 항모 형상을 확인해보고 그 후 다시금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것이 두 회사 중에서 현대중공업 측이 내세운 새로운 항모의 형상인 것인데요. 원래 제안했던 형상에서도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현대중공업 측이 더 도전적이고 진보적인 형상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형상은 그보다도 한술 더 뜨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처럼 보일 정도죠. 일단 바로 보이는 갑판입니다. 기존의 현대중공업 제안 형상에서는 이착륙 방식으로 스토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함 및 수직 착함을 말하는 것으로 함수에 설치한 스키점프대로 이함 시의 활주 거리를 줄이고 전투기 자체의 수직 이착륙 기능으로 착함을 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주요 쟁점은 스키점프대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인데 많은 현용 항모들이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캐터펄트를 이용한 사출 방식에 비해서 이함 중량의 제한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사실상 캐터펄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스키점프대보다 더 우월한 셈이지만
네로라 하는 나라들조차 비싸게 굴리는 항모에다 캐터펄트를 달지 못하는 것은 완전 무장한 전투기 정도의 중량을 하늘로 쏘아보내는 만큼 엄청난 출력을 요구하는 데다 의외로 기술적 난이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면 스키점프대가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갑판의 활주로가 앞방향으로 쭉 뻗지 않고 사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앵글드 덱이라고 부르는데 항모 갑판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켜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점은 현대중공업의 두 번째 제안은 이착함 방식을 바꿔서 미국 항공모함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캐토바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캐터펄트 사출 및 강제 착함의 이니셜로 이함 시에는 캐터펄트의 보조를 받고 착함 시에는 어레스팅 와이어를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함재기 후보가 기존의 F-35B에서 KF-21N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캐터펄트 사용을 위한 출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므로 체급 역시 7만 톤급 중항모로 확대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변경점으로는 함재기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주력인 전투기의 경우 더 이상 수직 착함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에 맞춰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기종의 구분까지는 할 수 없었으나 KF-21N 혹은 F-35C밖에는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F-35C는 수출된 사례가 없다 보니 높은 확률로 함재기는 KF-21N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전투기 외에 다른 함재기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함교 뒤쪽 주기 공간을 보면 일단 헬기가 한 대 주기되어 있으며 크기와 아주 특징적인 생김새로 미루어 보아 E2D 역시 한 대 탑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아 CVX 사업이 항모조차 아닌 대형 수송함 사업이었을 때부터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E2D의 경우 아직 한국이 도입한 바가 없습니다. E2D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함재 조기경보통제기로 기본적으로는 항모가 없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용하는 레이더도 지상보다는 해상을 감시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파장이 긴 UHF 전파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굴곡과 노이즈가 많은 지상을 관측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관측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비교적 평탄한 해상에서는 압도적인 탐지 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 해군에서는 항공모함 전투단의 필수 요소로서 적의 탐지 거리 밖에서 적 항공기 및 수상함을 감시하거나 방공 임무 공격 임무를 지휘 통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링크의 주요 고리 중 하나로서 모함인 항모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항모전단의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등과 연동해서 전장의 상황을 대국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SM-6와 같은 무장의 중간 유도 역시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이 조기경보통제기의 유무가 전투단의 작전 능력과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대신 E2D의 함상 운용을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 체구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서 캐토바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항모가 있는데도 E2D를 운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많은데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제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캐토바 방식을 채택하는 김에 E2D도 도입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분명 항모의 체급이 커지고 캐터펄트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E2D가 가져다줄 전투력 상승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함교의 위치가 가운데로 변경되면서 아까 헬기와 E2D가 주기되어 있던 공간이 새롭게 확보되었고 엘리베이터의 위치도 두 함교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함교 위의 위상 배열 레이더는 높이는 동일하지만 더 위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각도가 변경되었고 함교 자체도 사소한 디자인의 변경으로 공간 활용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수주전 상대인 대우조선해양, 바뀐 이름으로는 하나오션의 제안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현대중공업의 제안만으로도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KF-21N 개발 가능성 자체가 중항모의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잘 만든 전투기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인 항모전단 선두에 처음 보는 전투함을 확인해 볼까요? 이 전투함은 혼자 검은 도색이 되어 있는 데다가 주변 호위함들에 밀리지 않는 크기, 특징적인 뾰족한 하명 등으로 뒤에 있는 항모보다도 더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뾰족한 함수의 형태는 흔히 파도 관통형으로 불리는데 호위함과 비슷한 크기라는 점에서 모티브가 된 함선이 바로 미국의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은 차원이 다른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 전투함답게 이름에 들어가는 연안이라는 단어의 사용법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의 국가가 연안 경비함 따위의 장명법에서 연안이라는 단어로 자국의 연안을 지칭하고 있는 데에 반해 미국은 적성국의 연안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은 이 전투함을 원양 작전에 동행시켜
제해권을 장악한 뒤에는 적국의 연안을 장악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어보다는 공격에 훨씬 치중한 설계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인디펜던스급은 미국이 때때로 만드는 실패작 무기 중 하나입니다. 개발사에서 가격 조절에 실패한 데다가 결과적으로는 성능도 기존의 전투함들보다 그렇게까지 나을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현대중공업이 이런 인디펜던스급을 저절로 떠올리게 하는 함영을 박람회에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함수가 뾰족한 특유의 함영으로 호위함급의 크기라면 10중 8구 이 전투함은 3동선이 될 텐데요. 즉 세 척의 각기 다른 용고를 지닌 배를 묶어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형상은 크기 대비 받는 부력이 커서 물에 잠기는 면적이 작습니다. 덕분에 받는 저항도 적어 속도를 내는데 유리합니다. 더불어 가운데의 뾰족한 함수는 말 그대로 파도를 가르며 속도를 더더욱 보태주죠. 물에 잠기는 면적이 작다는 점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한국을 감싼 세바다 중 서해가 동해나 남해에 비해서 유난히 수심이 얕은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 해군이 운용할 만한 이점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특유의 모양 자체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안 작전은 해변과 가까워질수록 위험 요소가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다른 전투함에 비교할 수 없는 생존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삼동선만이 갖는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바로 갑판 공간이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인디펜던스급은 헬기를 2대나 운용했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공간을 무인기 운용에 활용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은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등을 전부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인디펜던스급과는 운용면에서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는 셈이니 미국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사진을 통해서 추후 한국이 갖추게 될 수도 있는 항모 전력의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측에서 꽤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다수 선보였으니 이를 상대하는 하나오션 측의 구상도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K방산이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방위산업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이번에 개최된 마덱스에는 해외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언론사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는 세계적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발 뉴스의 보도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을 찾은 네이발 뉴스의 편집장인 자비에르 바바서가 한국의 새로운 전함 모형을 보고 경악하는 사진을 올려 해외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바로 하나오션에서 공개한 최신의 전함의 모형이었는데요. 자비에르 편집장은 모형들의 사진을 올리며 이번 전시회는 대단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한국형 아스널쉽, 합동화력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하나오션이 이번 마덱스 2023에서 합동화력함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했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제안한 합동화력함의 모형에는 그동안 예상해왔던 바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설계가 적용되어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이발뉴스의 보도팀도 한국의 기막힌 발상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나오션의 합동화력함의 사진을 공식 트위터에 올리며 이번 전시회는 역대급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오션에서 공개한 모형을 살펴보면 전함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전함의 상징인 함포가 제거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오션의 합동화력함에는 일반적으로 함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산 시위즈2가 자리하고 있었고 갑판의 나머지 공간은 빈틈없이 VLS로 채워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선수의 KVLS 48셀 가운데 갑판의 KVLS 32셀과 탄도탄 발사대 15셀 그리고 헬기대개 기립형 4기와 선미의 대형 발사대 1기까지 고작 5,000톤급 전함에 무려 100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작 8,000톤급 전함에 무려 100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는 총 3종류의 수직 발사체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대함 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현무포 5 탄도미사일, 그리고 해성2로 추정되는 초음속 함대지 미사일 등 150발에 달하는 다양한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초기 계획에서 5,000톤급으로 예상됐었던 합동화력함의 배수량이 8,000톤급으로 껑충 뛴 것은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5급 탄도미사일은 일반 VLS에 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체 후방에 별도의 기립형 수직 발사대를 장착해 두었는데요. 평시에는 눕혀져 있다가 사격해야 할 경우 발사대를 기립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이 독특한 발사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헬기덱은 있지만 헬기 경납고는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전함 설계에서 필수적이었던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려는 극단적인 설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함이 대체적으로 과무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곤 하지만 이 정도면 세계 무기사에 기록될 만한 과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의 구축함으로 여겨지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탑재한 VLS가 총 128셀입니다. 세종대왕함의 VLS 128셀 중 방공 미사일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합동화력함의 함대지 공격 능력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전함과도 비교가 불가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은 전함 한 척에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기형적인 전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합동화력함이란 기존 전함의 각종 기능들을 제거하고 최대한 많은 대지 공격용 미사일을 탑재하여 목표 지점에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함을 의미합니다. 20세기 말 미국에서 아스널쉽, 직역하자면 병기고함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제안됐었고 미 해군에서 상세 설계 단계까지 이루어졌었지만 한 척만 잃어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과 항공모함의 역할을 빼앗길까 우려한 미국 항공대 파벌의 반대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을 한국에서 만들고 운용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 것일까요? 우선 미국과 한국의 아스널쉽은 건조하는 목적과 운용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의 전투 능력을 단숨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리 육군은 현무를 필두로 한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축해왔는데요. 그런데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너무 열을 올린 나머지 이 수천 발이 넘게 쌓인 탄도미사일을 적에게 날릴 발사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대인 TEL은 단가 문제와 운용 인원 문제로 인해 대량으로 운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적은 인원으로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합동화력함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은 한반도의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이 해결해줍니다. 원해로 작전을 나서야 하기에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아스널쉽과 달리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한반도의 중심이 작기 때문에 항구에 정박한 채 지상 방공망의 호위를 받는 상태에서 북한까지 탄도미사일 세례를 퍼붓는 게 가능합니다. 설령 항구가 공격당해 바다로 나간다 하더라도 해군 함대의 최후방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호위함을 뚫고 합동화력함까지 공격받을 확률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설계를 보면 함포까지 제거하고 최대한 레이더 피격 면적을 줄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까지 은폐해 있다가 미사일을 전부 사격한 뒤에는 격침된다 하더라도 이미 합동화력함의 역할을 끝마친 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하나오션의 모형에서 합동화력함의 설계 이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합동화력함은 오로지 화력투사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방공과 탐지, 추적 기능조차 전부 다른 함이나 지상기지에 맡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의 합동화력함 모형에는 다름 아닌 통합 마스트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4월 진수된 충남함에 최초로 적용된 통합 마스트는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와 각종 관측 장비로 구성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 건조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합동화력함의 고가의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는 통합 마스트가 적용된다는 건 건조 목적을 잊어버린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전투함이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의 미사일 방어 임무의 한 축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를 한반도에 처음 배치할 당시에 중국의 협박과 함께 사드가 지상 기반 발사 시스템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52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좁은 한반도 땅에서 사드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적 드문 땅을 선정하기도 어려운 일이었고 토지 매입 비용이 사드 도입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양산에 들어갈 한국형 사드 LSM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는 LSM을 배에 탑재하면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KDDX는 이미 임무 포화 상태로 추가적인 BMD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척 정도가 건조될 합동화력함의 한 척을 BMD 전용함으로 만들어 바다 위에 대공포대로 만들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도 통합 마스트를 장착하여 일정 수준의 탐지 및 추적 능력을 확보하고 여타 이지스함의 탐지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게 된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임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바다 위의 방공기지가 되는 것이죠. 페이퍼 플랜으로 머물 것 같았던 합동화력함을 정말로 만들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드러나자 일본과 중국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처음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을 때
중1 모두 한국이 또 터무니없는 짓을 한다고 비웃는 반응을 보여줬었습니다. 아스널쉽이라고? 21세기의 탐제, 전자전, 유도 기능이 없는 수상함이 필요할까? 후진적인 설계 사상, 방공, 대잠 능력 부족, 차라리 러시아처럼 타이푼급 잠수함이나 만들지. 20년 전 미국이 운용이 어렵다고 포기한 걸 한국이 만들겠다니. 이지스함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한국이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고무를 만들어서 누구랑 싸우려고? 바보 같아. 이처럼 이미 미국이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걸 한국에서 다시 만든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비웃었지만 막상 하나오션에서 공개한 합동화력함의 모습은 함대공, 함대지, 함대함 임무 전부 수행 가능한 미사일 순양함급에 맞는 전함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었죠. 여기에 한국 해군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통합 전투 시스템을 통해 아스널쉽의 약점이었던 부족한 탐지 및 추적 능력까지 보완하여 우리 해군의 전투력을 한 차원 끌어올려줄 핵심 전투함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의는 합동화력함에 탑재되는 각종 미사일, 레이더, 근접방어 체계까지 전부 국산 무기들로 채워진다는 것인데요. 웬만한 국가의 함대 하나가 무장할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전부 국산 미사일로 채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해군 방산전시회 마덱스 2023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상됐었던 한국형 항공모함 CVX. 그런데 CVX가 받아야 할 관심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형 드론 항공모함이 독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산전수전 다 겪어본 20년 경력의 베테랑 해군 전문가도 한국의 획기적인 설계안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일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오션에서 미래전의 새로운 전력으로 공개한 무인지휘함, 일명 고스트 커맨더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의 일환으로 해상에서 작전을 펼칠 KF-21과 편대를 이룰 로열 윙맨들을 운용하기 위한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령 지휘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오리 X, KUS-LW와 같은 스텔스 무인기를 함재기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항공모함에 드론을 탑재했다는 것뿐인 것 같지만 이 새로운 항공모함의 진가는 오로지 드론만을 운용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부숴버린 설계에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다동선 건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체인데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은 전 세계에 단 한 척뿐인 초대형 플랫폼 설치선인 파이오니어링 스피리토를 공개해 전 세계 해운업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대우조선의 파이오니어링 스피리토는 쌍동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려 만재 배수량이 110만 톤에 달하는 희대의 괴물 선박으로 단 한 척의 배수량이 미국의 슈퍼캐리어급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급 11대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최대 적재량이 48,000톤에 달하는 거대 크레인으로 석유 시추 플랫폼을 통째로 들어올려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다동선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세계 최대의 선박이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선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바로 해군이었는데요. 대우조선의 건조 기술력을 통해 쌍동선형 항공모함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이오니어링 스피리토의 건조 당시 항공모함의 건조에 사용되는 고유한 기술이 50여 개나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쌍동선 항공모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제시된 한국형 항공모함 모델에는 다동선 설계가 적용된 것이 없어 연구로만 끝났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번 마덱스에서 무인기용 항공모함의 설계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건조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군함의 다동선 설계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선박보다 훨씬 뛰어난 다동선의 기동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신형 연안 전투함인 인디펜던스급이 3동선으로 설계되어 3,000톤급 전함이 최대 45노트의 속력으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근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피어헤드급 원정 고속 수송함 역시 쌍동선으로 제작되어 최대 43노트로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 하나오션에서 드론모함의 설계로 다동선을 제안한 것도 차후 수주받을 우리 해군의 신형 군함에도 다동선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동선 설계와 함께 고스트 커맨더함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층 갑판 설계인데요. 높이가 다른 2층 갑판으로 이루어진 드론모함은 1층은 무인기 출격용으로 2층은 무인기 착륙용으로 운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착륙 활주로를 분리함으로써 무인기의 이착륙 간격을 줄임으로써 쏘티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층 갑판의 아래 공간은 무인기용 경납고로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설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오션의 드론 지휘함은 처음엔 하나오션의 건조 기술력으론 이런 설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컨셉 모형으로만 느껴졌었지만 설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국 해군이 드론 모함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고심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인 해양방산 전문 매체 네이발 뉴스의 편집장이자 군사 전문가인 자비에르 바바서는 이 새로운 항공모함을 가리키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하나오션의 획기적인 디자인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드론 모함이 정말로 건조된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무인기만을 운용하기 위해 건조된 항공모함이 될 텐데요. 사실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의 자리는 튀르키예에서 가져갔었지만 튀르키예의 드론모함과 하나오션의 드론모함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튀르키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외교적 입지를 강화했고 전쟁 초 우크라이나의 자국산 드론인 바이락타르 TB2를 판매하며 막대한 이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이락타르 장사로 단맛을 본 튀르키예는 각종 무기 개발 현황을 공개하며 새로운 무기 수출 강국으로 나서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튀르키예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KF-21과 FA-50을 겨냥한 TFX, 휴르젯과 같은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한국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튀르키예가 무인기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야심차게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었는데요. 바로 튀르키예의 첫 번째 항공모함이자 무인기 항공모함인 TCG 아나돌루함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바이락타르의 함재형 모델인 TB3D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레즐마 등 무인기가 배치되어 운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의 드론 항공모함은 애초에 항공모함으로 설계된 배가 아니었는데요. 애초에 아나돌루함은 상륙부대를 위한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으로 건조된 함선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이용하여 경항모처럼 운용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비행갑판이 연장되고 스키점프대까지 설치됐었죠. 그런데 2019년 튀르키예가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의 방공무기 S-400 포대를 도입하면서 튀르키예가 F-35 개발 사업에서 퇴출당하고 구매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아나돌루함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대로면 원래 계획대로 헬리콥터만 운용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으로 운용됐었겠지만 에르도안 정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창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바이락타르 무인기와 함재기가 없는 항공모함을 합쳐 드론모함으로 내세우는 것이었죠. 6천억 원짜리 전함을 정권 유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아이디어는 의외로 잘 먹혀들어 에르도안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재선에 성공하는 데까지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드론모함은 보여주기용 행사함이면 몰라도 제대로 된 해군 전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애초에 바이락타르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드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덕분이었습니다. 대신 그만큼 속도가 느려 러시아군이 드론 공격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전과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격추당하는 사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 적재량이 크지 않아 효과적인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함재기이죠.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드론 항모가 제대로 된 전력이 될 날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번 마덱스에서는 방산 분야 경쟁자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맞대결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한국 해양방산의 두 기둥으로서 팽팽한 경쟁을 펼쳐왔었습니다.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는 대우조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상함 건조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과거 대우조선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여 국내 최대의 해양방 산업체로 거듭나려 했었지만 독과점을 우려한 이유에서 결합을 불허하며 대우조선은 결국 하나그룹의 손에 들어가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의 강력한 방산 역량을 등에 업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오션과 아쉽게 기회를 놓친 현대중공업의 첫 대결이 이번 마덱스에서 펼쳐졌던 것이었죠. 이번 마덱스에서 양사 모두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앞으로도 양사가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권을 침범하려 시도한 것을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물리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두 무례한의 만행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는 누구도 대한민국의 영예와 영공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 카이의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이번 마덱스에서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단단한 동맹으로 뭉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제는 두 국가가 손을 잡고 한국 방공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8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조치에 나섰었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에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까지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즈를 무단으로 진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속도가 빠른 항공기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식별하는 공역으로 군용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영공을 넘을 것처럼 위협 비행을 실시한 것이죠. 거기에 카디즈 진입에 대해 국방부에서 나서 경고하자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하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연합 순찰을 빙자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무력 시위는 6일과 7일 이틀 연속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무력 시위는 다분히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자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한반도를 양쪽에서 에워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 17일에는 러시아가 중국이 그토록 원해왔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163년 만에 개방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선물을 건넨 것이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개방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하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군과 해군의 정찰 자산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이 타이밍에 우리 해군을 위한 새로운 정찰 솔루션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놀라움을 선사하는 카이가 이번 마덱스에서 또 한 번 새로운 항공기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DX코리아에서 FA-50과 KF-21의 뒤를 이을 카이의 초대형 프로젝트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MCX의 모형이 처음으로 공개됐었습니다. 당시 범고래를 닮은 외형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카이에서는 MCX가 수송기뿐만 아니라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공중급류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특수임무기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변형 모델이 이번 2023 마덱스에서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해상초계기형 MCX 수송기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노후화된 기존의 P3 해상초계기기를 대체하기 위해 2024년부터 P8 포세이돈 초계기 6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이에서는 P8 도입 이후 교체 소요가 나오는 P3CK 8대를 대체하기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개발하겠다고 공개한 것이죠. 해상초계기란 적의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위한 특수임무기로 잠수함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해군 함대 방어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호위함과 구축함이 특정 지역을 탐색하며 대잠 임무를 수행한다면 해상초계기는 넓은 범위를 초계하며 적 잠수함을 탐지 및 추적합니다. 이를 위해 케이블에 달아서 투하하는 디핑 소나, 자기변화 탐지기, 음파 탐지부표 소노브이, 대수상 레이더 등 각종 대잠용 탐색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적 잠수함을 발견할 경우 폭내나 대잠어뢰를 투하하여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잠수함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시속 50km도 넘지 못하고 대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잠수함이 해상초계기에 발각되는 순간 끝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괜히 해상초계기가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마덱스에 참석한 강구영 카이 사장은 미래전장에서 해군의 전략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항공전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카이도 다양한 해상용 미래항공 플랫폼 개발로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해상초계기 국산화는 MCX 양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해군의 해상초계기는 P3CK 8대뿐이지만 한반도 3면의 넓은 영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최소 32기 정도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단 8대뿐인 해상초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바다를 지키기 위해 기체와 승무원 혹사가 심각했었는데요. 새롭게 도입하게 될 P8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바다를 전부 지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더 많은 해상초계기를 도입하기에는 막대한 비용 문제가 남아있죠. 그렇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해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국산 초계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MCX 해상초계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MCX 사업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아왔던 부족한 도입 대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군 전체의 수송기와 각종 특수임무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요가 100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었습니다.
도입 대수가 줄어들게 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불가능해지기에 자연스럽게 단가가 높아지고 항공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카이가 이번 마덱스에서 해상 초계기와 같은 파생형 모델을 일찌감치 공개한 것도 MCX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상 초계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물론 플랫폼이 될 항공기이지만 그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항공기에 탑재되는 대잠 장비들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대잠 탐색 및 전투 장비들의 국산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해상작전 헬기 절충 교역을 통해 디핑 소나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2016년부터 국산화를 거쳐 현재 한국형 디핑 소나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일회용이기에 소모한 만큼 외국에서 수입했어야 했던 음파 탐지 부표 소노브이의 국산화 개발 역시 진행 중인데요. 현재 LIG 넥스원에서 고감도 음향 탐지 시스템을 탑재한 한국형 소노브이를 2024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해상 초계기가 잠수함 킬러라고 불릴 수 있게 해주는 경어뢰는 이미 2004년에 국산화를 완료했었는데요. 한국형 경어뢰 청상어는 직경 12.75인치, 길이 2.7m에 중량 280kg, 최대 사거리 약 9km에 최대 속력 시속 45노트로 타국에서 개발한 경어뢰와 비교했을 때 모든 성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면서도 일반적인 경어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탈제트 성형 작약탄을 적용하여 목표물에 적중할 시 1.5m 두께의 균질함 연강판을 관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중할 시 살아남을 수 있는 잠수함은 없다고 봐야 하죠. 이러한 청상어는 우리 군의 수상함과 수상작전 헬기 그리고 P3CK 해상 초계기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상어 역시 완전한 국산 무기라고 하기에는 수입 부품이 많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 부품 단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2004년에 개발된 무기이기의 개량을 거듭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에 비해 기술 진보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8월 LIG 넥스원의 주도로 한국형 경어뢰2의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경어뢰 개발 사업은 95% 이상의 국산 화율을 목표로 경어뢰의 대부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청상어 어뢰 대비 주행거리와 주행속도를 증가시키고 발전한 기만 체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형 음향 탐지 센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029년까지 약 1,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본사업으로 적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군은 선진국 수준의 경어뢰를 확보하고 국내 방산업체는 독자적인 수중 유도무기 연구개발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국방화를 위한 국내 연구진들의 노력 덕분에 MCX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에 100% 국산 장비들로 이루어진 한국형 해상 초계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이에서는 해군의 해상 초계기뿐만 아니라 공군의 다양한 특수임무기들까지 MCX 플랫폼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공군은 지난 항공통제기 1차 사업에서 2737 PSI 4대를 도입하는데 2조 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모했었는데요. 이는 카이에서 MCX 개발비로 책정한 3조 원의 3분의 2나 되는 비용입니다. 조기경보통제기가 고가의 전략자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죠. 더 이상 해외 항공기재 조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플랫폼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카이에서는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에 근거하여 MCX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와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 MOU까지 맺으며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개발비 문제까지 해결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마덱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침략, 중국의 도발로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나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 연구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느 나라, 어떤 군대를 상대하더라도 뚫리지 않을 절대 방위선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사태에서도 우리 군은 적 군용기를 포착하고 우리 영공에 침입하기 전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를 쫓아내며 철통 같은 방위 능력을 입증해냈었습니다. 공중통제기, 해상초계기 등 특수임무기의 플랫폼이 될 한국형 수송기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FA-50, KF-21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항공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